출발 새 아침.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3일 만에 80일 동안 비워둔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제대로 된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시간만 오래 끌었던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국회의원 수십 명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4.15 총선을 3개월 남겨두고 단행된 이번 기소는 여야 모두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한편 정치권이 패닉에 빠진 이날 윤석열 총장은 특히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지 않겠다.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에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의 신년사를 냈습니다. 스스로 정치적 행보와 계산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논란이 야기되는 포인트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재 행보에 대해서는 훗날 역사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아슬아슬하고 불편한 동거가 어떻게 전개될지 당장 걱정부터 앞섭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오늘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헬마 뉴스를 진행하는 그 타임에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미 임명이 되고 있었죠. 제거가 됐죠.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소식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곧바로 임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에 한 얘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법률에 규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 이런 당부를 했고요. 문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장관의 권한이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든 사실상 모두 이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인사 폭풍이 검찰에 불어닥칠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대거 인사이동 시키면서 손발을 묶어놓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실제로 뭐 그런 얘기들이 이미 뭐 파다하게 나오고 있고 그 언론사들에서는 검찰 내에서 그래서 뭐 다수가 사표를 쓸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전격적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소가 있었던 건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있는 앞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정리, 뭐 서열정리, 뭐 이런 거를 마치 해주듯이 누가 임명권자인지 그리고 누가 인사권자인지를 좀 명확하게 좀 갈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마치 이제 받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도 강경 발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찌르는 건 명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도려내야 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될 때까지 뭐라도 하나 걸릴 때까지 계속 찔러보는 거. 이게 이제 마구잡이로 찔러대면서 별건 수사를 하는 게 우리 검찰의 그 좋지 않은 행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지적이 아니고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수사 관련돼서나 내지는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도 다각도 수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 사실 청와대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검찰의 별건 수사나 소위 이제 먼지떨이식 수사라고 하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도 검찰개혁의 한 방편으로 인권침해적인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한번 손을 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간호사가 자꾸 여기저기 찌르면 아프기만 하고 네. 그 간호사 정말 실력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 검찰이 막 마구잡이를 찔러보는 거 이것 역시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사실은 검찰에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신이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2017년 10월 11일에 추미애 당대표 당시에 예, 울산시장 이제 검사 관련해서 그 비서실에 있던 사람이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하고 만나서 뭘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당시에 이 비서실에 있던 부실장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 보죠? 근데 사실 이제 당 공무원이었나요, 이 사람이? 그렇죠. 이제 당 입장에서 중앙당 입장에서는 뭐 여러 정보를 모아서 공천 관리하는데 이제 반영을 하는 거니까요. 뭐 자세한 내용은 물론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중앙당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정무적인 스텝 중에서 한 방편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추미애 당시 대표 측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전혀 상관없다, 전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긴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장관이 임명되면서부터 또 검찰이 장관을 또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검찰이 전격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관련해서 신속 처리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속도전에 대한 속도전, 뭐 청와대의 움직임에 대해서 마치 화답을 하듯이 검찰이 곧바로 새로운 카드를 던진 셈입니다. 작년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수사, 이게 드디어 이제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9개월을 끌어왔었는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 기소를 한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다, 굉장히 절묘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동안 이제 검찰이 사활을 걸고 국회 로비에 나섰던 공수처법이 연말에 허망하게 통과가 된 셈이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는 그날 당일에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여야 의원 28명이 이 기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렇게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됐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지금 그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폭처법 위반하고 국회법 위반하고는 국회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르죠. 국회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벌금형으로 5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이 되고요. 폭처법 같은 경우는 일단 금고형이 나와야 됩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부담의 정도로 따지면 굉장히 격차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도 야당을 겨냥한 기소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당에서는 또 기계적 균형, 기계적 중립을 맞춘다고 우리 당 의원들을 왜 여기다가 갖다 넣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상규 한국당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최이배 의원 감금 관련해서 의자를 앞에 갖다 놓고 문을 막았다. 네. 이게 CCTV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동영상에 왜 이번 기소에선 빠졌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습니다만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은 토론 끝에 그 정도가 뭐 심하지 않은 걸로 보여서 그건 이제 기소에서 제외시켰다 하는데, 이게 토론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참 어제 기소를 두고 말들이 많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당장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황교안 대표는 총선뿐만 아니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어제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TK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나는 개의치 않고 계속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펴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재 국회의원들이 다 이제 줄줄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부담을 갖지 않을 수는 좀 없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그 확정 판결이 나야지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정 판결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또 스스로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벌금형을 지금 약식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돼도 혹은 결정이 나와도 정식 재판 청구하면 되고, 그렇죠. 또 1심에서 판결이 나와도 2심 하면 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뭐 총선이 치러질 때까지 확정 판결이 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뭐 여야 양쪽에서는 다 이게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총선까지는 치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뒤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이거는 이제 역시 정치권 소식인데요. 어제 정치권 소식이 워낙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안철수 전 의원,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의 정치 복귀 선언이 또 네. 화제가 됐습니다. 2018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후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가지고 이제 유학길에 올랐었는데요. 1년 4개월 만에 복귀고요. 안 전 대표 자신의 복귀나 총선 출마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관심은 이제 안심, 소위 이제 안철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 한창 진행되고 있는 보수 정계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결국은 시나리오가 3개 정도 있는 거죠. 네.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네. 손학규 대표 등과 관련해서 뭐 바른미래당에 있을 것이다. 네. 아니면 또 새로운 보수당에 들어갈 것이다. 뭐 네. 보수 통합할 것이다. 어떤 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내심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이제 제일 좀 유력하게 뭐 제일 먼저 검토될 만한 거는 아무래도 본인이 그 창당을 했던 국민의당을 모태로 삼고 있는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하는 게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카드긴 한데 문제는 이제 손학규 대표하고의 미묘한 관계입니다. 네. 손 대표는 그동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를 하게 되면 제3지대 창당을 위해서 전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었는데 네. 정작 어제는 내가 직접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내 입으로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안철수계 의원들이 최고위원회의에 이제 불참할 거다, 보이콧할 거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관측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권파들이 그동안에 손학규 대표를 좀 떠받치고 있었는데 네. 이 당권파 의원들도 사실은 매우 불만이 많다. 그렇게 된 거죠. 당이 또 새롭게 뭔가 좀 모색해야 되는 건데 이걸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 최고위원회의가 굉장히 모냥 빠지게 되긴 했는데요. 두 명만 참석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이제 최고위원들이 빠지는 바람에. 네. 이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이 어디로 향하게 될 거냐 이게 좀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안 전 대표가 온다고 해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예전만큼 클까요? 어떨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전망이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안 전 대표가 정계에 입문한 지가 8년이 지났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참신함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 게다가 이제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결단을 내지 못하고 이제 소위 이제 철수한다고 하죠. 그렇죠. 안철수가 또 철수했다. 네. 이제 이런 그 이미지가 이미 박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실제로 얼마 전 그 한국갤럽의 정치 지도자 호감도 조사에서 7명의 대권 후보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호감도가. 네.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게다가 추가로 중요한 지역 기반이었던 호남 민심이 이미 민주당 쪽으로 상당히 지금 돌아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 기반도 굉장히 물렁물렁해진 상태고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안 전 대표의 앞날이 아주 맑아 보이지는 않는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안 전 대표의 영향력 혹은 안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인데요.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파이터들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 의뢰 강병원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지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미시 갑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아까 강병원 의원께서 전의를 불태워주시면서 막 목 운동도 이렇게 하시고 백 의원님은 오늘 막 빨간 목도리로 또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제 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갑작스럽게
국회의원들 수십 명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한 의원 10분 정도,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대표 2분을 포함해서 27분 정도가 지금 기소가 됐는데요.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된 이유, 시점,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느 분이 먼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강병원 의원. 일단 이렇게 그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설치되고 난 직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에 대한 임명이 된 이후에 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검찰의 이런 뒷북 기소도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는 지난해 4월 말이었고, 그렇죠. 우리 전 국민이 이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 국회를 난동 폭력으로 물들였던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 행위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경찰이 잘 수사하고 있었고 송치 단계에 있었는데 검찰이 작년 9월에 가져갔습니다. 네, 갑자기. 그리고 그 몇 달 동안 석 달 넘게 유야무야 시간 질질질 끌다가 이제서야 발표하게 됐는데요. 이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검은 동맹,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거 증거가 있어요? 공수처법 설치를 반대해주는 한국당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죠. 네. 이거는 검찰과 이해관계가 저는 딱 맞아떨어졌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검찰의 이 뒤늦은 뒷북 기소도 문제지만 또 그 결과도 보면은 선진화법을 위반했던 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은 뭐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다 빼가지고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의원가를 법안 접수하러 갔던 의원들인데 공무집행을 했던 저희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네네. 공무집행을 못하게 방해를 받았는데 저희 여당 의원들을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정말 기계적 균형이고 이 검찰의 이 보복 기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예, 저는 검찰과 심각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과 이 한국당이 검은 동맹을 맺은 것이다. 이거 너무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만 또 한국당 입장에서도 불만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한국당과 검찰이 검은 동맹을 맺어서 동맹의 한 축인 검찰이 우리 27명을 기소했는데 그 검은 동맹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제가 민주당의 검은 동맹하고 민주당하고 검찰이 검은 동맹 맺으라고 좀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27명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이러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동료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건 좀, 세계 백두에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 활동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우리 입법부에 해당 입법부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검찰이 사법적 권력으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법이 어찌됐든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모습이죠. 저는 이번에 이 검찰의 집단 기소, 이게 의회 역사상 최고의 하나의 최악의 어떤 일로 봅니다. 여야를 넘어서서 30명 이상을 기소해서 정치 생명을 이어간 이 일이 원인이 어찌됐든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기소 내용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과 우려를 가집니다. 이 일이 왜 패스트트랙이 왜 이렇게 이렇게 됐느냐, 이 상황까지 왔느냐. 국회의장, 우리상 의장이 불법적으로 사보임한 거예요. 공표한 국민들이 그 의회에서 원안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고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정합니까? 공표된 법률에 의하면은 국회의장이 법을 위반한 겁니다. 불법도 사보임한 것이 진행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방어 차원에 진행된 일들이 몸싸움으로 진행되었고 기소까지 이어졌는데 국회의장 여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됩니다. 국회의장이 이런 입법부가 30여 명이 기소되는데 입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도 저는 당연히 법을 위반했기 기소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검찰 권력이 국회의장의 여러 가지 국회의 어떤 여러 걸 고려했는지 몰라도 그 무혐의 처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네.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검은 동맹을 맺었다 그러면 어제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이제 한국당의 입장인데 그 법무부 장관 출신 그리고 공안 특수통 공안 수사를 많이 했던 또 황교안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 불법 사보임에 대한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어제 검찰에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회법 위반으로 전원을 전부 다 기소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한국당에서 주장했던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판단을 내린 건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법률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제가 법률 비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런 정치적으로 봤을 때 명백히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입니다. 도저히 공표된 법률이라면 법률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원안 때 의회 사무처 직원들 실수로 그 원안에 삭제돼야 될 부분이 삭제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원안에 따르면 불법 사보임이 아니다. 또 관행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특히 한교안 당대표의 경우에 적용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그 가족 상을 당했죠. 자기 상을 당해갖고 그렇죠. 현장에 넣었었어요. 그런 부분인데 뭐 당의 포괄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인 여러 가지 법률 위반으로 기소한 것 자체도 저는 심각한 정치적 탄압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당 대표이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고 또 다음 대선에 유력한 주자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법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우리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길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 변호사님? 저는 일단은 그 사보임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네. 검찰도 아마 이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워낙 이거를 근거로 들이대면서 네.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주장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공수처법이 통과 안 되고 추미애 장관 임명 안 됐으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사보임 맞다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엄청 불신하시나 봐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뀐 거 아닙니까?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네. 더 이상의 한국당과 검찰의 검은 동맹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검찰은 또 여당, 집권 여당에 잘 보여야 또 살아남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네. 이 뒷북 기소를 저는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보임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명확히 결론 낸 겁니다.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불법 운운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설마 이것이 불법이었다 하더라도 불법 폭력을 동반해 가지고 저항하는 게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이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사적 보복이라는 게 허용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거 사법체계에서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요, 이런 사보임 문제 같은 경우도 입법 취지라든지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국회에서 관례를 봤을 때 이미 다 동일 회기 내에서는 개선이 안 되지만 회기가 다를 경우에는 이미 다 사보임을 해왔던 것이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검찰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대대적인 먼지털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 검찰 기득권을 지키는데 앞장섰던 야당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수사를 해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비리 8차 고발을 했습니다만 수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여러 가지 제기됐던 고소고발건에 대해서 수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서야 공수처법이 통과되니 이 또 살아있는 권력에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또다시 뒷북 기소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이 헌법의 정신이 있는데 이 헌법 정신을 철저하게 위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인사권도 침해했죠. 국회 인사청문회도 무력화시켰죠. 이 기소 조사도 한번 하라고 기소해가지고 법원 재판이 열렸는데 정경심 재판부에 대해서 네.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불허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보여줬던 모습은 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뒤에도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별건 수사라든지 좀 무리한 일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검찰을 개혁하라고 했던 국민의 명령을 철저하게 배신했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근데 저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병호 의원님 논리 중에 굉장히 제가 위험한 논리가 있어요. 불법적인 사보임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뒤에 일어난 정당 방위를 주장하는 불법 행동에서는 사법적 처리가 철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민주화 운동을 내세우고 민주화 운동을 실제로 한 강 의원님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생각해 보시죠. 그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 집회 시위에 관한 금지법, 보안법 이런 것들이 되면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항했어요. 대항해서 우리가 정당 방어를 하고 그것이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불법적인 그 국가 공권력, 국회의장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그 불법으로 단죄해야 된다고 하면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궤변입니다. 아니 의원님 국회의장이 잘못된 권한 남용의 소지가 권한 남용에 해당되는 일을 했을 때 그 국회의원이 저항하고 바로잡으려고 한 노력들은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사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그 저항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민주화 운동 차원에서 봤을 때 걔를 달리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당과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무혐의로 판단이 난 거예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 이 회기가 다를 경우에 사보임이 있었던 거는 누차 있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보셨고 관례라는 걸 아시면서 왜 그걸 불법이라고 아직까지도 주장하신다. 이거는 일방적인 주장이죠. 헌법재판소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던져놨는데 네. 헌법재판소도 기울어져 있어. 거기에 대해 답을 아직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네. 가장 시골이라는데 거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하게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진행되어서 그 결론이 나오면 그 모든 패스트트랙이 진행이 중단될 수 있는 문제예요. 아예 또 헌법재판소가 그 뒤에 많은 것이 이루어졌는데도 답을 안 내놓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그 이전에 관행이 있었던 건 법이 개정되기 전 그 이후의 관행이 그 관행이 또 불법적이 있다면 불법이냐 합법적이냐 정합성이 있느냐의 문제 따지는 그 시기 따지고 들어오면 그건 관행에 따라 따져야 되는 문제예요. 네. 불법성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헌재는 원래 좀 천천히 느리게 합니다. 뭐 그렇게 빨리 답을 내놓는 기간은 아닌데, 그럼 좋습니다.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하면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사실은 무혐의가 났고, 이미자 의원의 얼굴을 만졌던 그 성추행 관련된 것도 무혐의가 났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저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두 개 다요? 그 성적 추행에 대한 어떤 법적 구성 요건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네. 이미자 의원이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했다면은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 주변 상황과 여러 사람이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국회의장 봐주기 이 조사 결과라 이렇게 봅니다. 이미자 의원도 조사를 받았다 그래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자 의원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데 저는 성적 수치심보다는 인격적인 어떤 그런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네, 그렇죠. 국회의장이 위원인 여성의 얼굴을 이렇게 손을 양손에 갖다 대는 것은 예.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네가 높으니까 밑에 사람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제가 봐도 느낄 수 있는데 그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진정성 어린 사과가 있다면 그 모르겠는데 그 나이 차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 국회의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뭐 이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서 피해갈 수 있지만은 그 이미자 의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죄를 지은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병원 의원? 저는 아주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연말 선거법 통과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네.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다 봉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희상 의장께서 방어과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의장석으로 진출하는 과정에 이은재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이은재 의원이 팔꿈치로 의장님을 2번 가격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성희롱이야! 네. 라고 했던 모습 우리 전 국민이 다 지켜봤습니다. 아마 저는 지난해 이 국회의장실에서 있었던 것도 저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장님한테 명백히 들었는데요. 네. 당신께서 이미자 의원 얼굴에 손을 대지 않았답니다. 가까이 이렇게 신용만 했는데. 영상에는 좀 손 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의장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를 손을 이렇게 갖다 댄 것만 했지 손이 직접 닿지 않았답니다. 정말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수가 문희상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장님이 으이그 이렇게 했던 건데 마치 이게 얼굴에다서 같이 주물러서 뭐 은밀한 장소에서 밀폐된 장소에서 본인만을 상대로 성희롱 했다고 해가지고 의장님을 공로에 빠뜨게 한 것 자체가 저는 거의 무고죄에 가까운 저는 정말 잘못된 행태를 생각하고요. 그게 반복됐던 게 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입니다. 본인이 문희상 의원을 팔꿈치로 2번 가격해놓고 바로 성희롱이야! 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성추행이야.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걱정됩니다. 네. 오늘 발언하는 내용도 이미자 의원, 이은재 의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저는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이 성희롱 미투 운동이 이렇게 한국당의 여성 의원들을 통해서 희화돼서 우리 여성 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저렇게
오늘 설 자리를 좁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오늘 봅니다. 방송에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당사자들에게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의는 참 시력이 얼마쯤 되세요? 시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은재 의원하고는 한 2m 앞에서 봤고요. 네. 강 의원님은 저 뒷자리에 앉았대요. 중간쯤에. 그렇게 멀리서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언론에 자세히 다 찍어서 그래서 다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네. 당사자들이 느낄 수 있고 당사자들의 문제를 우리가 방송에서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부 마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뜨거운 여의도 중계소 토론 진행되고 있는데요.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했고요. 잠시 광고 말씀 듣는 와중에도 엄청 뜨거운 토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어제 있었던 그 검찰 기소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정계 복귀를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제 SNS를 통해서 1년간의 해외 체류를 마무리하고 정계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지금 들리기도 하는데요. 안철수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백승주 의원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근데 국내 정치에 관심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건 우리 진행자께 속은 겁니다. 제가 속았군요. 정치인이더라도 정치에 관심 없으니까 내밀히 하루하루 정치에 와서 정치 재개를 하는 시기, 타이밍 또 자기 등장했을 때 극적 효과를 좀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왔고 그 타이밍을 재서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 안철수 전 의원 전 대표한테는 큰 선택의 길이 있죠. 네. 지금 전국이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 심판론하고 제1야당 심판론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 들어와 있어요. 네. 이 두 개의 심판 구도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축에 설 건가, 안 그러면 제1야당 심판론을 쓸 건가, 안 그러면 그 중간 지대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해서 다음 대선을 뛰어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택의 폭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에 뛰어든 타이밍은 총선을 놓치고는 다음 대선에 갈 수 없다. 총선에 어떻게 자기네 정치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정치 지분을 만들어서 다음 대선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 추진하는 대통합의 한 축을 만들 것이냐, 안 그러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과 함께, 여당과 함께 제1야당을 심판하는 쪽에 쓸 것인가, 이 선택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이 개정돼서 이제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 복귀를 선언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강 의원님은?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선거제가 왔기 때문에 네네네. 뭔가 본인의 이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새정치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로 중간지대를 공략하면은 비례정당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안철수 대표 특유의 간보기가 여기에서 간보기.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까 우리 그 백승주 의원님께서 노영희 진행자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속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안철수 대표의 특기가 간을 오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간철수라는 명성이 저는 쭉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 간 오래 보다가는 국물 다 쫄고 냄비 다 타서 냄비 버려야 됩니다. 저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전국 상황을 보면은 중간지대가 저는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워낙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국민들의 촛불혁명의 열망이라든지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탄핵했던 걸 인정하지 못함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철저히 발목을 잡고 정쟁으로만 이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단 없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촛불시민혁명의 세력과 정권 심판해야 된다는 세력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안철수 대표가 간을 봐야 할 중간지대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별로 없다? 또 안 대표가 보여왔던 모습은 민주당으로 등장해서 국민의당으로 바른미래당으로 여지럽게 당적을 갈아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또 보수 코스프레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일관성 없는 정치의 끝에 남은 건 뭐였냐면요. 새 정치에 참신한 모습이 아니라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네. 라는 그 자충수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여전히 네. 미궁 속인 새 정치란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의 또 다른 이 간보는 행태 성공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더 이상 안철수의 새 정치에 속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만 속은 게 아니다 이런 뜻이신 것 같아요. 예? 저만 속은 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다 속았죠. 지금 방금 자유한국당이 탄핵의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자꾸 트라우마에 빠져 있으라 이야기를 들리는데 그렇지 네. 않고요. 지난 어제죠. 그 9개 지방의 유력 일간지들이 중심돼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뭐 그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게 방송에 들릴지 모르는데 한국당이 32%, 민주당이 38% 해서 굉장히 박빙의 차이로 좁혀져 있다는 것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벌써 이 우리 정당의 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든 간에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거대한 양당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여론추이입니다. 여론추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급속하게 그 정치 지형이 선거제도와 관련없이 양당 체제로 가고 있을 때 간보기를 빨리 끝내야 될 상황이 왔는 거죠. 이 양당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이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을 것인가 편승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시간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들 해주시긴 잠깐 했는데 보수 진영의 통합이 가능한지 특히 유승민 의원이 결혼을 잘못해서 고생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새 출발을 또 하실 수 있는 건지 또 손학규 당대표 그 바른미래당의 대표가 18일 날이었던가요? 안철수 전 대표 오면은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리고 당대표 자리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가 갑자기 또 어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일단 이제 보수 통합이 되려면은요. 네. 그 통합이 국민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정치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당 일각에서 황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보수 통합이라는 것은 묻지마 모여거든요. 아, 묻지마 모여? 묻지마 모여. 네. 일단 모이고 보자는 겁니다. 반문재인 기치 아래. 네. 근데 과연 좀 국민들이 그런 보수 통합에서 얼마나 인정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당과 유승민 대표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네. 탄핵 찬성과 탄핵에 부정했던 세력 간에 어떻게 정리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박근혜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이미 다 인정한 겁니다. 네. 사법부도 다 인정했고 국회도 다 압도적으로 의결했던 사안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탄핵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한국당의 주류고 황 대표 아닙니까? 유승민 대표 같은 거 빨리 탄핵 찬성했던 걸 인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한국당이 뛰쳐나와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던 게 유승민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만 이제 재원을 또 고민해야 될 때인데요. 네. 그 재원의 전제 조건이 거기 다시 들어가는 거겠습니까? 탄핵을 인정하는 거냐 아니냐에 네. 따라 거기 달라질 다시 텐데. 들어가 가지고 똘똘 네. 다시 아무 가치 없이 비전 없이 뭉친다는 것은 탄핵을 또 다시 부정하는 세력과 결혼하겠다는 거, 재혼하겠다는 것인데요. 또 실패가 뻔하다 이런 얘기네요. 실패가 뻔하는 거고 되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한국당이 정말 이 제대로 국민들 앞에서 서는 길은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했습니다. 사법부, 국회가 판단한 탄핵에 대해서 인정할 때만이 새로운 출발에 저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지 여전히 탄핵을 부정하고 네. 그러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행태로 가서는 국민 다수의 저는 이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승민 때 전 대표를 갖다가 유 아무개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는 너나랑 안 하겠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네. 묻지마 반문 캠프가 겁이 나는가 봐요. 아, 그래요? 반문 캠프가 반문재인 정부의 정치 세력이 결합한 것을 굉장히 겁이 나서 묻지마 모임이다 하는데 거기는 그 묻지마라는 우리가 딱 묻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끄는 이런 국가 운영, 한 번도 경험하지 국가를 만들거든.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반대하는 다 모이자. 바꿔야 되나, 바로 잡아야 돼. 이게 제일 핵심 질문이에요.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없다. 묻지마다 이게 아니고 질문이 있죠. 아, 묻지마가 아니라 어쨌든 얘기는 하고 지금 모이는 거다. 어찌나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죠. 현 정부의 국정 노선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냐, 찬성하냐 질문에서 반대하면 같이 힘을 합하자. 같이 힘을 합하자. 이런 핵심적인 질문이 있는 묻지마가 아니고 질문이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자꾸 저 현상을 제대로 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네. 우리가 통합을 한국당이 추진한 통합은 소통합, 뭐 중통합, 대통합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 중에 뭐 저희들은 어쨌든 현 문재인 정부에 반대한 시간 다 규합해서 우선 집권하고 과거의 어떤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논의를 중단해서 수권 능력을 갖춰서
총선에 승리하고 대선 승리하자 이러한 정치 세력 결집을 하는 대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저 결혼 이야기는 뭐 본인이 그런 의사로 했는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얘기 같은 건 신중해야 돼요. 그렇죠. 결혼 잘못했다 하면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아빠 결혼 잘못해 내가 태어났다 생각하고 네. 그 부인은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하고 결혼한 거 후회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마키아벨리가 항상 제일 중시한 게 통찰력입니다. 네. 통찰력.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고 노선을 정하고 어떤 짓다되었다 이탈하기 수없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에 잘못됐을 경우는 자기 탓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통찰력의 부족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네. 그때 통찰력을 감춰야 될 때 있지만은 우리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대통합을 위해서 수권 능력을 갖춰서 나라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네. 이것이 보수 대통합의 하나의 철학이고 논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네. 반대하는 시는 다 모이자. 이게 네. 질문이기 때문에 묻지마 통합이 아니다. 네. 이유 있는 통합이다. 네. 역사적 통합이다. 네. 시대 정신 있는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슈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례 위성정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비례 자유한국당이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비례 자유한국당이 성공할지 어떻게 보세요, 강 의원님께서는? 저는 뭐 저희 당은 안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참 정치는 또 어찌 변할지 모르겠어요. 아, 또 이렇게 또 여지를 남겨주시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에 도입됐는데 네. 철저하게 이것을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반대했던 게 한국당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히려 한국당이 내놓은 당론 선거제 개혁안은 뭐였냐면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원래는 그랬죠. 그렇게 네. 당론을 내놨던 정당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선거제가 통과되니까 유권자를 우롱하는 꼼수의 백미. 꼼수의 정말 백미. 예. 비례 자유한국당을 창당을 이제 공식적으로 추진시켰는데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한국당이 정말 엄청난 놀부심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부심보요? 예. 네, 선거제 개혁협상에 임하지 않고 비례제 전면 폐지 주장하더니 이제 자신들 밖으로 챙기겠다고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한 석이라도 얻을까. 이 꼼수의 꼼수를 찾아낸 게 비례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네. 개혁은 관계없고요. 정말 이렇게 잿밥에만 관심 있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한국당도 제1야당이고 우리 정치에서 큰 한 축을 막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책임 정당이고 대중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비례대표제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 네. 헌법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를 살려서 정말 저희 당처럼 정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말 인재들 영입해서 비례제를 취지를 살리려고 해야지 비례대표를 안 내고 정말 이렇게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들어가지고 꼼수를 하려고 하는 거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저는 심판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인재 영입 비례대표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당이 4+1 중에 뭐 플러스 1 정도 될 줄 생각하는데요. 70년 대한민국 역사에 현대사에 60년을 담당한 정당입니다. 네. 소정당이. 그래서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되고 이 마키아벨리 생각이 많이 나요. 저는 한국당이 되게 좋아하시나요? 상대적으로 아니 네. 저는 정도 정치를 좋아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당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좀 거기에 주의하는 이런 정당인데 네. 민주당은 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치 목적을 달성하려는 약간 마키아벨리적 어떤 그런 정당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비유가 바뀐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 이런 이야기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임기응변할 수 있는 군주만이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명언을 남겼는데 네. 지금 이 4+1 보지도 듣지도 못한 네. 이 교섭단체도 아닌 이상한 걸 만들어서 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이익을 챙긴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당이 임기응변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2당 3당으로 남아가지고 그 정당의 존재 목적인 정권을 만들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례 한국당을 만들려고 하고 이 비례 한국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성공할 수 없는 조건 하나는 민주당이 비례정당 만드는 건데 오늘 강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비례정당 또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군소정당이 뭐 좋던 게 뭐 네. 뭐 쳐다보는 꼴이 될 것 저희 같은데 당에서 만들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건
비례한국당은 국민들이 신의 한 수로 여길 걸 생각합니다. 신의 한 수다. 전략적 유연성이다. 아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조금 전 방송 중에 언급된 정당 지지도에 관련한 여론조사 정보와 말씀드립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 CNI가 공동으로 실시했고 2019년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21만 5,92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 응답률은 4.6%입니다. 조사 방법은 ARS 여론조사를 통해서 유선전화 10%, 휴대전화 90%, RDD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